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대규모로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와 유럽 정세를 뒤흔들 파장은 잠시 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널A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세찬 가을비가 내리며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지역엔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부산에선 강풍에 교통표지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돌풍과 함께 찾아온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주의해야 할 주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나르를 사살했습니다. 시나르는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 전쟁을 촉발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시나르의 죽음으로 휴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측 강경파가 우세해 즉각 휴전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북한군 파병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상군 12,000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특수부대 1,500명은 이미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남부 최전선까지 참전해 총알바지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사시 러시아군의 한반도 자동 파병도 가능한 혈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의 러시아 수송이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엄효식 총장님, 그러면 이 추가 파병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우크라이나 발로 해서 북한군이 그 러시아로 이동을 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장에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확인을 했죠. 북한군이 최종적으로는 1만여 명이 투입될 것이고 현재 선발대가 1,5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 투입 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을 했고 그 병력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1,500명이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만여 명의 병력이 추가적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정황과 관련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AI 안면인식 기술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이 지금 왼쪽에 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정원이 분석했더니요.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던 인물과 사실상 동일 인물임이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 어쨌거나 이 안면 기술을 인식 기술을 통해서 파병 정황은 물론이고 이 미사일 기술자라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안면 인식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밝혀낸 것을 보니까 저 부분의 기술이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난해 김정은이 미사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옆에 수행하던 북한군 미사일 전문가였거든요. 저 인원이 북한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전장지에 가 있다는 것이 안면 인식 기술 하나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예.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국정원이 정보 입수 경로와 확인 방식 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 참전은 세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중대한 어떤 사건인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월남에 파병했듯이 북한도 직접적인 실전을 통해서 작전 수행 능력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참가로 인해서 굉장히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각종 뭐 가스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돈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된 어떤 무기 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반도의 어떤 안보 위기 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전에 그러니까 국정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추적을 했고요. 러시아의 항구들에서 러시아 해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군을 실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도 확인을 했지만 그렇게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술을 노출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지금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만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국정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파병 규모가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파병 부대가 정예부대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총장님, 이 폭풍군단 어떤 부대입니까? 네, 폭풍군단이라고 하면 그 글자만 가지고 상상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냥 우리 군대의 국군의 편제를 따르면 그 특전사령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정예 병력으로만 구성된 특전사령부가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러한 그 특수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도 건장하고 전술 전기 능력도 뛰어난 인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 김정은이 여러 북한군 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러한 특수전 부대를 방문해서 그 병사들이 인민군들이 사격 훈련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왜 그런가라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면 아마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김정은이 사전 저런 그 폭풍군단에 대한 사전 뭐 임무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12,000명이면요. 이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에 해당하는 북한군을 파병하는 이런 대규모 부대입니다. 총장님, 이 대규모 부대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일단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보통 병력의 투입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북한 영토 내가 아니라 러시아 영토이기 때문에 바로 병력이 투입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적응 훈련이 필요한데 현재 블라디보스톡 일대 여러 지역의 그 병력들이 분산되어서 그런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또 보면 뭐 물자나 이런 것들도 좀 러시아군으로 위장할 수 있는 것도 받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 북한군이 이 러시아 군복이랑 그다음에 또 위조 신분증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군인들이 자기네 영토에서 전투하지 않고 타국에 가서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 군인인지를 들키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아마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뭐 일부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된 바도 있지만 러시아의 군복을 받거나 또는 신분증도 러시아 거로 받거나 또는 무기도 북한군 고유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러시아 군들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받아서 설령 나중에 저 병력들이 전투에서 뭐 그 전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불미한 사태로 해서 체포가 되었을 때 북한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 설명에는 세르기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썼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27초짜리 영상인데 이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억양들도 담긴 상태입니다. 최주문 교수님,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의 모습인지는 좀 객관적으로 검증은 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여러 정황을 통해서 좀 참전한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이 세계 대전을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일차적으로 이런 북한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뭐 확실한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러시아에 북한군이 가서 도움을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반도 위기는 점점 좀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뭐 3차 대전까지 간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런 북한의 행동 자체가 한반도 위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또 높아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러시아가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서로 서명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의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지원하고 참전한다는 얘기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관계로 발전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행동도 제가 볼 때는 발표는 아니었지만 이면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런 걸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도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군인을 보낸다고 하는 건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야 되고 깊은 고민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예.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 총장님, 이 북한으로서는 이 파병을 했을 때 아무래도 현대전 기술을 좀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군 파병이 된 북한군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체제를 이완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득과 실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북한군이 뭐 아프리카 지역에 교관 요원 수십 명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뭐 만여 명의 병력을 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반대로 예전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긴박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병력과 장비의 뭐 무기체계 수출이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병력을 보내면 그거에 따른 급여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테고, 다음에 이제 북한군의 전투력, 실제 전투에 참전했다 안 했다 이거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 가장 모든 것들이 집약된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나중에 그 병력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제일 그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 또는 ICBM 미사일의 뭐 성공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북한이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 유입의 어떤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파병을 하면서 사실 이 파병에는 이제 전투 군인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자로의 송출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외화벌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갔다가 집단적으로 이탈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새로운 정보를 또 유입시키는, 그럼으로써 체제의 불안이라든지 동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어떤 경우는 외화벌이를 했는데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체제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뭐 혹은 중간에서의 착복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사태를 또 부조리들을 목격하게 되면 체제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현재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당면에 있는 위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북파병의 득과 실 모두 짚어봤는데 우리 정부가 어제 북한의 파병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힌 뒤에요. 북한에서는 한국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는데 지금 나오는 저 나무 사이에 걸린 저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이야기 지난주에 나왔는데 왜 이제서 사진을 공개하는 걸까요, 평론가님? 두 가지겠죠. 지금 북한이 평양서 발견했다고 하지 격추시켰다고 하진 않았어요.
즉 아. 격추시켰다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침투했을 때 격추시켜갖고 잔해를 공개해야 우리의 방공망이 이렇게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뒤늦게 자신들은 격추시키지 못했지만 추락을 해서 저렇게 잔해를 발견했다라는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발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성립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지금 격추시키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내부에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안감도 있고 그걸 사실 허술한 방공망을 노출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직 가능성이 적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조작을 해서라도 잔해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차를 둔 이유도 분명히 뭐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아, 조작했을 가능성도 네네. 없진 않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이었어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극도로 평양에서도 아주 극도로 방공망이 튼튼해야 될 그 상공에서 그렇죠. 발견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발견 사진입니다. 예. 이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우리나라 군, 그러니까 남한군의 무인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군의 날 차량에 탑재했던 그 무인기랑 동일한 기종이라는 건데요. 같은 기종 맞습니까? 네, 지난 15일 날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오늘 아침 공개한 저런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나오는 저런 무인기의 모습은 지난해 국군의 날 때 공개한 우리 군의 무인기 또는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해서 군에 납품한 무인기야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외형이 같다고 해가지고 저것이 바로 우리가 보낸 무인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인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 열병식 때 미국이 개발하고 그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정찰 무인기 또는 리퍼라고 하는 공격용 무인기를 북한이 아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열병식 때 공개를 했었거든요. 아하, 네. 그것을 한 정도면은 저 정도의 무인기는 언제든지 북한이 모방을 해서 또는 뭐 상상하기 싫지만 북한이 우리의 방산 기업들을 해킹해가지고 저런 무인기 설계도를 몰래 빼내가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이 지금도 보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무시하고 있는데 예. 저것을 바로 우리가 보낸 무인기, 우리 국내 기업이 만든 무인기로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총장님도 북한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제 그 국내 기업이 유사한 무인기를 만들어 보낸 거에 보면은 그 무인기 그러니까 그냥 안테나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북한이 공개한 그 무인기 사진에 보면 기체 상부에 보면은 안테나처럼 꿀쩍 솟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와는 좀 다른 모양이고 해서 저게 우리가 보낸 거하고 같은 듯 하면서도 매우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어서 네. 저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북한이 저런 것들을 모방해서 만들어가지고 예. 오히려 우리한테 그 선전선동 또는 저게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면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 북한 러시안 대사도 평양에서 남한 무인기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 주장이 좀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했던 말이라고 보여져요. 뭔가 무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요. 본인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그 매체 인터뷰 내용을 보면 10월 8일, 9일 밤 0시 30분에 무인기를 소리를 듣고 봤다고 얘기했고요. 네. 3바퀴 정도 도는 걸 봤다고 얘기를 했고 그 시간에 아마 깨어 있으면서 담배를 피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상공에서 무인기를 봤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전단이 들어있었다잖아요. 그 전단도 본인이 직접 수거한 건 아니고 북한의 경찰들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수거해서 본인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그걸 봤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한 상황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니까 뭐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북한과 밀착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로는 북한의 어떤 주장이나 내용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의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 100% 진실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한국을 향해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라 적힌 작전 지도를 보는 김정은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에는 우리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거나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이 침해당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 경고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본인들 자칭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뿌렸다고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은 첫째는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에다가 불법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참겠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요? 김정은이 전방 지역을 방문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나오는 지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 부대가 바로 우리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폭파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군 2군단 사령부거든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죠. 네. 수도권을 바로 모든 사거리에 두고 있는 장서정포가 있는 부대에 가서 저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북한이 여차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도발, 본인들 말로는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인 위세를 떨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북한은 저런 형태로 해서 저런 무인기를 보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말하는 자칭 철저한 적대적 관계, 남과 북의 단절을 더욱더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혈맹 수준으로 끈끈해진다면 결국 한반도 안보도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북한의 우크라전 파병, 우리 정부는 좀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인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살상무기 지원을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대응 수단이 여러 가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살상무기 지원 자체를 검토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계속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살상무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 한국의 어떤 외교적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경제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살상 무기를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건데 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것도 또한 하나의 또 선을 넘게 되는 이런 부담을 또 안게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행여나 북한이 아주 극단적인 사태겠지만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수단을 또 쓸 거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게 쉽게 좀 정부로서도 결정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살상 무기 지원 검토 정도 선에서 계속 고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북한 파병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아마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해라 이랬을 겁니다.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검찰이 아마 이제 2년도 안 남은 정권 수사권 다 뺏기고 공소청으로 적화되고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고생하신 평검사님들 실무관분들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의력에 의한 갑질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고검 그리고 수원고검 산하 우리 검사님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그제죠.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서 오히려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검찰 입장은 좀 어떤 겁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09년에서 12년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2020년 4월에 고발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 이승윤 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형사부에서 처음 배당됐다가 나중에 반부패 수사부로 배당을 바꾸고 가면서까지 탈탈 털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50명을 좀 소환하고 50여 군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까지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고 또 관련된 건우수 회장과 소위 말해 주포 조작 선수들의 어떤 증언도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결국은 아무리 결국 수사를 해도 현재의 어떤 법리라든지 그리고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기소할 수 있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예. 이 지검장 전날 검찰 발표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단순한 전주다. 권오수 전 회장을 너무 믿고 투자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권오수가 연락해서 여사가 주문을 낸 걸로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저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도 통정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권오수를 너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세요?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물었지만 변호사세요? 검사세요? 변호사지. 저는 검사고. 그런데 무혐의를 내고 그리고 그걸 변호합니까? 이게 검사의 모습 맞습니까? 오늘 와서 그게 중앙지검장의 모습 맞습니까? 예, 홍 전 의원도 설명을 해주셨고 또 검찰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그런데 야당은 왜 검찰이 변호사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스스로가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처리했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변호사라고까지 불리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무혐의한 사유들을 보면은 무리하게 감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 액수가 갑자기 불어난다든지 원래 물량을 팔기로 했는데 2차 주가 조작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물량을 팔지 않고 산다든지 이런 패턴들은 상식적으로도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고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받은 투자자도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넘겨버리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냥 안내받은 대로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처럼 비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또 이제 7초 만에 매매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검찰에서는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한 정황 증거 이런 것들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무리하게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소위 BP 패밀리, 그러니까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당시에 주가 조작 일당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BP 패밀리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데도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수사 결론을 내니까 결국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변호인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감장에서는 김 여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 무혐의 발표를 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걸 법원이 기각시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꼬였지요. 처음에 브리핑할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의 불법 그 협찬과 관련된 지금 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기각됐다. 이렇게 브리핑이 됐는데 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추궁을 당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옹색해 보이는 게 지금 전 국민의 어떤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브리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정밀하게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검찰이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고 중앙지검장이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사실 실수거든요.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영장 청구를 다시 하지 않은 이유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 설명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함께 또 그 당시에 법원이 대권 후보인 쪽에 그 배우자 영장을 내주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법원이 사실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대권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법원이 영장을 잘 안 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법원이 사법적인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단에 다름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오히려 본인들이 대권 후보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것. 이것부터 명심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결국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처리되면 사상 초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2대 들어와서 정말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정 혼란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그 후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지금 현재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 받아들인 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민 안보 장관을 비롯해서 한 건도 없는데 특히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라인에서 지금 현재 배제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탄핵의 어떤 대상이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쟁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특히 또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수사가 이성윤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지고 일부 보완 어떤 수사를 객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시도를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런 어떤 민주당에게도 결국은 후폭풍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수사지휘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잖아요. 최 교수님, 그런데도 이 직무유기다, 은폐다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서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여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민심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게 가서 헌재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의 권한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재로서는 배제된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본인의 수사권을 복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실제 이걸 했었어야죠.
아니 G 라인에 있지만 배제돼 있는 상태니까 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보고를 안 했겠죠. 뭐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당연히 저는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배제가 돼 있는 게 맞지만 네. 그렇지만 그러면 민주당 입장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복원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은 안 하고 나 몰라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번 그 불기소 결정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통정 면밀도 인정하면서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줘요. 지금까지 검찰이 어느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잘 믿어줬습니까?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그럼 다 받아줘요. 예전에 다른 피의자들에는 증거 제시하고 물증 제시하면서 그 말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어느 범죄자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다 인정합니까? 다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예컨대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그거를 밝혀내는 사람은 검찰이 할 일입니다. 근데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모른다고 하면 그냥 받아주고 넘어갔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 모르고 권오수가 다 알아서 했다고 이렇게 가는 이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아마 심우정 검찰총장도 포함시킨 것 같은데 네. 뭐 법리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 가지고 화가 나 있으면 그 여론의 그 분노를 어떻게든지 국회가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헌재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죠. 다음 달 2일엔 이 김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고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실정을 정리해 당에 배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장외투쟁에 정권 실정 부각까지 좀 여론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부인이 불기소될 경우가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말은 국민의힘 일각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랄까 이런 것들로 꼽히는 것이 영부인 의혹이었고 이번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그 부정적 여론에 굉장히 어떤 불씨가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투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소재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 그 방탄이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이미 기소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탄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민주당이 조금 명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의 경우도 이제 다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방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특검과 진상규명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고 탄핵 여부는 그 진상규명의 결과로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혹은 고의적으로 부실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다음 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혹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성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 이후로 잡은 이유가 아마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개최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자 이런 뜻이 또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금정구청장 선거를 한번 보시죠.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어요. 3단계 단계적으로 올라갔죠. 예를 들어서 뭐 활동 자제,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어떤 기소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해명 이런
이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가장 높았는데 선거 결과는 지난번 총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또 투표율도 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정구청장이 만약에 아니 한동훈 대표의 비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면 투표율이 떨어졌을 텐데 이 60%가 넘는 득표율을 받았다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비판이 금정구의 유권자들한테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모멘텀 전국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기피하다가는 더 많은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마 고민을 했겠지만 낮은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 금정구청장에 대한 선거 결과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만남을 강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대통령실에선 이 면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또 식사가 아니라 차담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형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식사가 아니라 차담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양쪽 다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교적 의미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고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1대1의 면담이 아니라 배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둘만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라거나 혹은 표현이라든지 이런 수위에 너무 개의치 않고 얘기를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또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만약에 1대1로 그냥 대화를 했다가 더 충돌이 커지고 나중에 결과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이 거기에 배석을 해서 뭐 중재를 하거나 수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를 좀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 측도 이렇게 배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번 만남에선 의제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세 가지 요구를 할 거란 건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요구에 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성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김건희 라인은 없다. 그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대통령 라인만이지 김건희 라인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얘기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씨 라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김 여사의 활동 중단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개 활동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공개 행보에 대해서 안 하거나 멈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혹 해소 문제. 지금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해소 문제에 대해서 어제 검찰 결과 받지 않냐? 검찰이 그렇게 무혐의로 냈는데 뭘 더 해소하라는 거냐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다 한들 제가 말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특별히 무슨 성과를 내기보다는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에선 특별감찰관 카드도 거론하고 있죠. 홍 전 의원님, 이 김 여사 관련해서 야당의 특검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과 특히 또 대통령실이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담아낼 것인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 3대 요구안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과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릇을 좀 담아내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과연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을 전부 다 중단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느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그걸 가지 말아야 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뭐 방문해서 좀 위문한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활동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것이고 감찰관, 특별감찰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없었는데 이런 어떤 부분까지 필요하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고민은 하되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어떤 부분이 내일 모레 그 두 분의 만남에서 논의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묻는 질문과 관련한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자의 67%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보수층에서조차 이 김 여사가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 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수치에 담긴 민심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활동을 늘려야 되거나 현재 하던 대로 해야 된다가 한 23%, 합쳐서 23%가 나왔고 줄여야 한다가 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그 찬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긍정평가, 부정평가하고도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영부인에 대해서도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은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영부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최측근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거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준거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1차적인 윤 대통령과 윤 정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문을 못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구도가 보면 대통령 지지층은 4분의 1이고 반대층은 3분의 2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당파적인 대결이 아니라 굉장히 대통령의 여론에 포위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중도층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내놔도 오히려 윤 대통령이 그걸 추진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반대가 더 커질 판이에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우리 보수층이 김건희 영부인 문제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여기서 여당 얘기하면 최근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명태균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데요. 어제 한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말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벌써 말을 한 3번 바꿨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를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자 명태균 씨가 2개의 언론사 매체에 친오빠가 맞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언론 매체에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친오빠가 맞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메신저잖아요. 메신저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니 어떠한 지금 상황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요. 사실 오빠냐 친오빠 남편이냐 뭐 그 친오빠냐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 민망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요구하듯이 활동을 자제하라는 건 공식 활동에 대한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불특정한 많은 분들, 아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노출돼서 파란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사실 활동 자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자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국민들도 저 여사가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표현을 좀 이렇게 시체말로 하면 오지랖이 좀 넓은 그런 느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그 좀 보안을 유지해야 될 대통령 부인이 이런 그런 사담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국민들 앞에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게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활동 자제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돼야 될 게 이런 문자나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태균 씨 설명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명태균 씨가 좀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사실 그대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같고 또 좀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또 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모호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기 전가가 있는 일개 정치였던 브로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던 정치가 이렇게 조금 좌지우지되고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언론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실들이 사실 좀 서글픈 감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의 말 그대로 따르면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어떤 정치 전략가는 명태균 씨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본인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많은 또 사람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속히 빨리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첫 TV 토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창원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자신을 보호하려면 사실상 자신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협박성 어떤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지금 후보께서는 검찰총장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취조하듯이 하면 이 TV 토론을 잘 이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기억해 보세요. 이런 프레임은 이미 언론에서도 다 얘기 나왔어요. 검찰과 범죄 혐의자, TV 토론에서 꿀릴 게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은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아니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다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이쪽 조언도 포함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다 알려진 사실을 내가 조언해서 뭐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식으로 떠벌리는 건 저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태균 씨의 등장으로 정부 여당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다음 달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홍 전 의원님. 네. 이 민심을 추스르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국민과의 어떤 소통 분야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지난번에 기자들과의 그런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국민과의 직접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를 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좀 진심이 국민들에게 좀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데 좀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홍 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과 명태균 씨 관련 주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주운전 하신 사람 공주운전 안 걸렸나요?
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경찰에 출석한 문다혜 씨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고 13일 만인데 이게 지연 수사가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연 수사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론 13일 만에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경찰 수사가 보통은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이 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모든 진술을 모아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내용이 아주 많은 복잡한 사건은 아니어서 피해자 조사를 뭐 여러 번 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혐의를 특정하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문다혜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죄만 적용을 할 것인지 위험운전 치상까지 적용을 할 것인지 수사기관으로서는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9일에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합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가 또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는 합의를 하고 일단 의사만 통보를 한 상황인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택시기사님의 얘기를 듣고 피의자인 문다혜 씨와 이 일정을 조율을 해서 지금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아주 지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문다혜 씨 경찰 출석 당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상 보신 것처럼 죄송하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석 직후에 기자단한테 사죄문을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한 적 깊이 반성한다.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했다. 사죄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죄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직접 읽거나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글로 전달을 한 걸까요? 뭐 사실 읽지 않고 써서 제출을 한 것을 이해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석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또 취재진이 몰려 있게 되고 문다혜 씨가 사실 그동안에 뭐 정치인이었다거나 공적인 활동을 해왔던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두렵고 좀 힘들 수는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면으로 쓴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 내용상으로도 피해자분에 대해서 사과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킨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사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과문으로 배포를 할 거였다면 이것은 사건 초기에 SNS라든지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초기에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초기에 하지 않는다는 점도 많이 비난을 받았었는데 사과문으로 할 거였다면 초기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점은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 뭐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뚜렷하게 이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인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의 좀 분노를 조금은 사귀지 않았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떠나서 원론적으로도 그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과문에서 보셨듯이 문다혜 씨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나흘 뒤인 지난 9일 피해 기사와 합의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문다혜 씨가 손편지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채널A 취재진이 피해 기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을 했다가 그러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인데서 내 전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는 했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하는 본 거예요. 아이고 지다까지 필요합니까? 병원에 몇 번 가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에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문다혜 씨 처벌 수위에도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아마 형사합의 조건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험운전 치상죄의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처벌이 될 텐데 음주운전죄라고 하는 것은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갈리거든요. 지금 문다혜 씨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0.08% 이상 0.2% 이하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간의 처벌 수위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다혜 씨가 만약에 초범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초범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고요. 징역형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고 벌금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지금 음주운전이 밝혀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 수준 벌금인 500만 원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예상으로는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다혜 씨 이번 음주 사고 과정에서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차 등 음주운전 이외 혐의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혐의들도 경찰에서 좀 조사가 된 겁니까? 아마 이번에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위반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에서 문다혜 씨한테 본인이 운전을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맞는지 그 부분 인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CCTV 화면이나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호 위반이라든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한편 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맹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 사건 내용을 보면 5천만 원의 현찰, 일반 국민들이 5천만 원의 현찰을 집에 두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5천만 원 현찰이 딸에게 입금된 사건이에요. 자금 출처를 아무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상한 데 쓰인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이재명, 문명 방탄 동맹입니다.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 전주지검 국정감사, 문 전 대통령의 가족 수사 공방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야당은 또 한편으로는 전 정권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범죄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거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 사안이 정말로 무슨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유가 거기에 취직하고 이런 부분에 연결고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곁으로 나오는 게 부모가 취업을 못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자녀에게 돈을 얼마 준 거, 독립된 자녀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취업과 그다음에 뇌물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또 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무리함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되 수사가 정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온 가족들에 대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나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와서 이건 창피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편 이렇게 보면 또 국민들이나 민주당에서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김건희 여사 건에서는 그렇게 무혐의 해주고 넘어가는 게 너무도 많은데 지금까지 하는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문제란 이런 부분에서 무혐의하고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사할 거면 그 사건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수사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이중잣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일 수 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 중징목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예전에 사위였던 그분, 사위였던 그분이 어디에 가는 거 이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 연관성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이 좀 무혐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검찰의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저도 좀 더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로 아니 정확하게 어떤 수사에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무혐의 아니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모 씨가 있습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일단 그 선고를 받았죠. 징역형을. 1심에서 무죄인데 근데 그 사람이 쩐주라서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냐? 이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하냐? 이렇게 야당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큰 차이가 있죠. 손모 씨는 정확하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주포들과 나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 이게 종가에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포들과의 기록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정황, 의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정확하게 이 주포들과 나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대신증권 직원이라든지 신한투자증권 직원들과 나눈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문다혜 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서창호 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왜 그게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으려면 같은 거고 아니면 또 다시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모 씨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나 주포와 나눴던 대화 중에 매도됐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저는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7초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계좌가 운영되는 걸 예를 들면 그 많은 돈을 거기에 수십억을 집어넣었는데 그 계좌가 운영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다 맡겨놓습니까? 어느 투자자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다혜 씨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그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그 대상이 제주시 한리읍에 있는 문다혜 씨 소유의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의혹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죠. 예.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서 이렇게 숙박업을 하려면 민박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민박업을 하려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거를 정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이걸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불법으로 숙박업을 진행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민원도 제기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주택을 이 작년에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전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숙박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신고 필증이 있어야지 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소득세 부과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수사가 남아있죠.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찬기훈의 단풍이 더 짙게 물들 주말입니다. 토요 랭킹쇼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